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3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생소한 이름이 나왔죠? 스피어만.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심플한 답은요, 그냥 틀리면 돼요. 왜? 나머지 맞을 게 많지 않습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18문제 중에서 정확히 10문제만 잘 맞히면 합격이에요. 6점짜리 10개만 맞히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그냥 소설 쓰면 부분점수 맞고 합격 충분합니다. 뭘 이런 걸 또 영매입니까? 처음 나온 건 공평한 문제예요. 나도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고 괜히 또 막 걱정하고 이것도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리면 되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다른 거 맞으면 된다. 18문제 중에서 10문제만 맞히면 합격이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인데 10개는 맞추겠죠. 나머지는 소설 써서 부분 점수 맞자. 100% 합격이죠. 얼마큼 간단해요. 스피어만의 이 요인이에요. 스피어만은 원래 지능을 연구하는 지능학자야, 지능. 지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웩슬로의 지능검사하고 비슷한 거죠. 지능학파들은 웩슬로의 지능검사, 언어성 검사가 있고 동작성 검사가 있다. 그래서 언어는 지능을 보고 동작은 생활 습관을 본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 요인. 스피어만은 이 요인, 일반 지능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을 알아보는 거다. 이건 웩슬로 지능검사의 언어성 검사가 비슷하죠. 그래서 검사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공통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일반 지능 요인이 있고 하나는 특수 지능 요인이 특수는 웩슬로 지능 검사로 보면 동작성 검사가 있죠. 빠차 통우마 빠진 곳을 찾고 차례를 맞추고 이런 어떤 특수한 기술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특수 능력들이 어떤 사람은 숫자가 막 개발되어 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뭐더라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왜 자폐증인데 숫자는 또 기가 막히게 막 잘 알아갖고 미국 카지노 가서 막 이렇게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자폐증 환자 이런 수개념 또 어떤 언어 추리 또 기억력이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한 영역을 보는 게 특수 지능 요인이다. 두 가지를 이 요인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일반 지능 요인은 특수 지능 요인. 일반은 지적 수준을 물어보는 일반적인 지능 검사고, 특수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검사하는 것을 특수 지능 요인이라고 한다. 스피어만이다. 이거는 틀리게 하려고 막 구석쟁에서 작정하고 낸 문제예요. 틀려지면 돼요. 다음에 또 나오면 이제 알겠죠? 11번 갑니다. 검사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 참조 검사가 있어요.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또 준거 참조 검사가 있는데 의미를 설명하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규준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즉 서로 상대끼리 비교하는 거, 또 집단끼리 비교하는 거. 즉 비교하는 걸 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준거 참조 검사는요, 준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준거. 서로 상대방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준거에 의해서. 우리 직업 상담사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죠. 60점이란 준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을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 평가라고 해요.
쉽죠? 비교하는 거. 그래서 개인 점수를 집단 내 상대방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한다. 비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또는 지능 검사 같은 것을 의미한다. 준거 참조 검사는 개인 점수를 준거 점수와 비교해서 결정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시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국가 시험은 뭐 준거 참조 검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만 알면 되지. 준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기준, 또 개인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비교하는 점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에서 비합리적 신념이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내담자를 A, B, A에서 F 상담원리로 설명하시오. 주어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상담 원리를 설명하시오. A. 선행사건. 근거 없는 믿음이니까 내담자가 정서적 혼란을 주는 사건의 문제야말로 근거 없는 믿음. 나는 직업 상담사 전국 수석을 할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있어요. A, B, 비합리적 신념. 수석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만 자고 책을 다 외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 결과 정서적 행동적 우울감과 살이 삐쩍삐쩍 마르고 아주 신경질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논박, 이렇게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수석하려고 그래.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10개만 맞히면 돼. 뭔 걱정이야. 지금 살살해. 합격이 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논박을 하면 효과. 그렇지. 맞아. 합격이 목적이니까 수석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좀 릴렉스하게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럴 때 새로운 감정, 직업 상담사 공부가 참 재밌다. 김덕희 교수 동영상을 봐봐. 얼마나 재미있고 쉬운지. 아우 내가 미쳤다고 전국 수석하려고 이렇게 오재발 떨었네.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이 없어지고 근거 없는 믿음이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다 답입니다. 13번 기준 제작 시 확률적 표집 방법이에요. 저 표집은 모집단, 대표 모집단을 뽑는 방법이에요. 먼저 용어를 잘 알아야죠. 기준, 비교할 때 어떤 대상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 모집단을, 대표 선수를 어떻게 뽑냐? 그냥 내 맘대로 단순 제비뽑기로 그냥 막 뽑는다. 즉 무선적으로 1년 모의를 부여하고 아무거나 뽑아. 이렇게 뽑는 것을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1년 번호를 제공하고 단순 무식하게 무선적으로 무작위를 뽑는 방법이다. 두 번째,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이다. 뽑을 모집단이 서로 속성이 다를 때 표집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또 모집단이 예를 들면 모집단이 종교를 가진 집단이면 각 종파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 세 번째, 짐락 표집이라고 해요. 짐락 표집 또는 다른 말로 군집 표집, 군집 표집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집단이 서로 동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분할 때 집단 자체를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을 군집 집단이다. 왜? 동질성이니까 다 묶어서 표집해도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13번도 끝났고요. 14번 갑니다. 자기보고식이란 말은요,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는 거. 내가 나한테 보고하는 거죠. 가치사정기법. 즉 가치를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누구 가치? 내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임팩트 있게 제가
키워드 만들었죠. 가수 존박 동생 존백이 과자를 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다. 이게 이 문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가치사정 기법이 존박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한번 시원하게 욕도 해도 좋죠. 어차피 욕도 때로는 할 수 있죠.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백일몽 말하기. 백일몽이라는 꿈이에요. 또 과거 선택 회상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하기 알아보기, 체크 목록에 가치순위 매기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절정적이었었냐, 그때가 가장 가치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가치사정 기법. 이렇게 해서 14번도 아름답게 게스탈트 묶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갑니다. 노동시장 문제에서 후반굴절 문제네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의 증가로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렇죠. 임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기는 노동공급 양이죠. 양. 즉 일의 양. 월급이 100만 원이면 일의 양이 조금이고, 월급이 올라가면 일의 양을 늘리고, 월급이 더 늘리면 일의 양을 더 늘리고, 그래서 요 선을 연결한 것을 노동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모양대로 무슨 모양이다? 우상향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인지 설명하고 소득과 여가 모양으로 설명하시오. 자, 임금률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임금률이 상승했다는 임금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면은 나는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어. 난 놀러 가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받는 순간에 후반굴절을 해서 여가를 선택해요. 여가를.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되려면 아주 그냥 똥구벅 찢어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 공급을 선택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고, 월급이 290만 원인데 임금률이 올라서 300이 됐으면 이 사람은 놀 것이고,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틀리죠. 개인 입장마다. 그래서 개인 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득 효과가 발생되고 어떤 사람은 대체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 이거죠. 또 거기다가 또 유식하게 쓰면 이제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승하여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대가를 의미한다.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답이죠. 더 이상 훌륭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도대체 직업상담 실기시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홀랜드 문제네요. 홀랜드. 무슨 검사예요? 흥미검사다. 홀랜드 흥미검사에서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환경, 여기서 환경은 직업적 환경이에요. 또 환경과 환경, 직업적 환경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세 가지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빠졌는데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알죠? 홀랜드 투 코드가 붙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과 환경은 서로 양극단의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회형이면 양극단이 현실형이죠. 그래서 흥미나 유형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성의 관계가 높고 흥미와 환경의 거리가 멀수록 이동성의 관계가 낮다. 즉 거리가 머니까 계측성, 거리가 머니까 이론상 개념이 서로 반대 유형이겠죠. 즉 왼수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계측성은 환경과 환경이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서로 관련성이 적다. 환경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치성, 개인과 환경, 개인의 직업적 성격이 또 개인의 직업적 성격과 환경이 서로 일치할수록 즉 직업 흥미나 직업적 흥미가 개인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일치할수록 일치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성은 개인과 환경, 개인의 성격과 흥미가 직업적 환경과 잘 맞냐 안 맞냐 이걸 보는 거고요. 계측성은 환경과 환경이 얼마큼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떨어져 있을수록 서로 관련성이 적다. 일관성은 서로 코드가 붙어 있을수록 서로 개인과 개인 서로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고트프레드슨. 자, 우리가 많이 했죠. 또 고트프레드슨.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고트프레드슨 무슨 이론이에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다. 직업이 포부가 또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또 환경에 따라서 타협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과 타협 이론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가야 돼요. 근데 고트프레드슨은 여자 학자예요. 근데 이름이 되게 세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세서 힘센 사내를 좋아한다. 그래서 힘센 사내 고트프레드슨. 그래서 성이다.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또 성역할 지향성, 또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다. 나이는 여기서는 3세부터 5세까지고 여기는 6세부터 8세까지고 나이까지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9세부터 13세까지고 여기는 14세 이상이다. 즉 힘과 크기 지향성 3살부터 5살입니다. 커서 뭐 될래? 나 대통령이요. 나 군인이요. 나 경찰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의 포비가 센 거, 힘과 크기가 센 거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되더라. 즉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 어른이 되면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을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센 걸 직업을 잡을 거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성역할 지향성 6세부터 8세 어디 가요? 유치원 가죠? 그래서 유치원 놀이할 때 남자들은 나는 의사 하면 여자들은 나는 간호사 이렇게 직업적 포부가 성에 따라서 발달된다 이거예요. 학교 가면 어디 가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제 학교 가면 집에서는 엄마가 대빵인데 학교 가면 누가 대빵이에요? 선생님이 대빵이에요. 선생님이 막 높아 보여요. 엄마도 꼼짝 못해 선생님한테 막 뒤에서 청소하고 선생님 막 식혜 타드리고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때 애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이죠. 이렇게 직업이 포부가 발달되더라. 요 나이 때는 조금 더 커보니까 선생님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나랑 맞는 거 해야지. 그래서 내적 고유한 발달 단계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이해가시죠?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글자 외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으면서 다시 갈게요. 고트프레드슨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제한과 타협 이론이기도 하고요. 힘센 사내 고트프레드슨,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이다. 나이는 3세, 5세, 6세, 8세, 9세, 13세, 14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책의 내용은 힘과 크기 지향성,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알게 되면서 직업 포부가 힘과 크기에 따라서 뭐 포부가 발달된다. 성, 역할 지향성,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된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 내적 사고를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18번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한계 노동 비용과 이윤 극대가 이를 때의 노동 공급 임금을 구하시오. 조금 난해한 문제인데 이때 좀 난해한 문제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한번 또 이 문제를 또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노동 공급이죠. 노동 공급은 뭐 노동 공급을 얼마큼 했냐요. 노동 공급. 노동 공급이 5, 6, 7, 8, 90. 5, 6, 7, 8, 90이에요. 90. 이렇게 노동 공급의 숫자예요.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때 임금이 얼마예요? 임금이. 요때 임금이 얼마냐 이거죠. 임금이 6, 8, 10. 6, 8, 10. 12, 14, 16. 12, 14, 16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에. 그러니까 문제의 미션대로 답을 구하면 돼요. 문제의 미션은 그냥 출제자가 마음대로 내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계 수입 생산이에요. 한계 수입 생산. 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안 써지지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이렇게 한 번에 착 이쁘게 그리면 좋을 텐데.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수입 생산이 책에 써 있죠. 62, 50, 38, 28, 14, 2라고 문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때 한계 수입 생산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건 뭐가 될까요? 노동의 총 비용이 한계 수입 전에 총 비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을 여기다 볼게요. 한계 지금 모범 답안지예요. 한계 수입 생산을 여기다 보게 되면 이걸 끝으로 뺄게요. 두 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이제 두 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칸 만드는 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두 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한계 수입 생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칸에 62, 50, 38, 26, 14, 2가 되겠죠. 요거는 지우고 임금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할 게 한계 수입 생산은 나와 있죠. 나왔으니까 총 노동 비용을 구해야 돼요. 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총 노동 구입을 구해. 총 노동 비용. 총 노동 비용. 그 노동 비용을 알아야 요걸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미리 나왔으니까 이제 두 칸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명에서 임금 6이 돼서 그러니까 5, 6, 30. 그래서 30이 총 노동 비용이에요. 6, 8에 48. 어렵지 않죠? 이거는 70. 여기는 쭉 나오면 96. 여기는 126. 여기는 160 이렇게 나와서 총 노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한계 노동 비용. 한계 노동 비용. 비용이 나오는 거. 이거 비용은 변화된 양이에요. 변화된 양. 그래서 48 빼기 30은 뭐가 될까요? 48 빼기 30은 18이 되겠죠. 18. 여기는 70 빼기 48은 22. 여기는 변화된 게 없으니까 그렇고. 또 22. 여기는 26.
또 여기는 30, 또 여기는 34,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모든 공식이 나왔으니까 미션대로 노동공급이 7일 때, 노동공급이 7일 때 한 개 노동 비용을 구하시오. 한 개 노동 비용. 7일 때 한 개 노동 비용이 얼마예요? 보면은 20이다. 왜? 7, 여기가 7명일 때 총 노동비용이 70이니까 6명일 때는 48이니까 70 빼기 48은 답이 20이다. 그래서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노동 공급과 임금을 구하시오. 이윤이 극대화될 때는 노동 비용, 즉 노동 비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개 노동 비용 26과 한 개 노동 비용 26과 한 개 수입 생산 26이 만나는 8단위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며 이때 임금은 얼마예요? 10이다. 그래서 이 표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 노동 비용이 여기서는 요 금액과 한 개 수입 생산을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할 때 이윤 극대화가 온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식은 응용해서 한 개 노동 비용과 한 개 수입 생산이 일치할 때 이윤의 극대화가 오더라. 결국은 이 두 칸을 여러분이 만들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3회차까지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